UDT 특수부대 최초의 여군 출신이 문제아가 많은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하면서 우유를 던지는 문제아 학생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 개박살 내고 UDT 특수부대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참교육시키고 인간으로 개과천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바다의 심장이 뛰는 거대한 항구. 그 화려한 마린시티의 불빛과 해운대에 넘실 때는 인파에 가려진 채 도시의 남쪽 끝에는 잊혀진 섬이 하나 있었다. 다리 하나로 육지와 겨우 이어진 채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이자 낡은 주택가인 곳. 바로 영도였다. 그리고 그 영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닷바람에 실려온 쇠 녹스는 냄새와 기름때가 교문에 찌들어 있는 영도공업고등학교가 있었다. 이곳은 배움의 전당이 아니었다. 부산 시내의 모든 문제아들이 마지막으로 흘러들어오는 종착역 혹은 사회로 나가기 전 격리되는 유배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교사들은 정년을 헤아리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학생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 없는 짐승들처럼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남았다. 이 무법지대의 정점 3학년 2반의 교실은 흡사 로마의 콜로세움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의 황제는 권도혁이었다. 그는 지역 최대 폭력 조직 보스의 외아들이라는 뒷배와 타고난 카리스마, 그리고 상대를 짓밟는 것을 즐기는 잔인함으로 이 지옥도를 완벽하게 지배했다. 그의 곁에는 2명의 충실한 신하가 있었다. 산처럼 거대한 덩치와 무식한 힘으로 황제의 폭력을 대행하는 강태산, 그리고 비상한 머리로 교내 익명 게시판을 주무르며 여론을 조작하고 권도혁의 왕국을 설계하는 책사 윤지후였다. 이 3명의 폭군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서아준이었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림자처럼 조용한 아이. 그는 이들의 온갖 모욕과 폭력을 숨쉬듯 견뎌내고 있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졸업이 아니라 죽음뿐이라고 그는 매일같이 생각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잔혹한 의식은 시작되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교실, 권도혁이 나른한 목소리로 서아준을 불렀다. 하준아, 오늘 급식 맛없더라. 내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좀 맛보자. 그 말에 윤지후와 강태산이 낄낄거리며 서아준의 가방을 빼앗아 뒤집었다. 낡은 보온 도시락 통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얀 쌀밥과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가 교실의 더러운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아이고 저런. 손이 미끄러졌네. 강태산이 거대한 발로 도시락 반찬을 지근지근 밟았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서아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치욕에 온몸을 떨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교실 앞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교실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마치 재생되던 영상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여자는 교탁 앞에 섰다. 다부진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바지 정장. 하지만 학생들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감정이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심해처럼 깊고 차가운 그 눈빛은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을 하나하나 훑으며 그들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다. 오늘부터 너희 담임을 맡게 된 천지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교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권도혁이 처음으로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오, 여자쌤. 몸매 좋은데? 우리랑 밤에 재밌게 놀아볼 생각 없나? 저질스러운 성희롱이 교실에 울려 퍼졌지만 천지수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권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권도혁.
아버지 권상철 씨는 얼마 전 밀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윤지후 내 아버지가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강태산. 너는 얼마 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지만 내 형이 대신 뒤집어 쓰고 들어갔고. 윤지후. 너는 교내 익명 게시판 IP를 우회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학생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고 있지. 내가 틀렸나?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도혁과 그의 신복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이 교실의 권력 구조와 그들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아준. 천지수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줍고 있는 서아준에게 향했다. 일어나.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아준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이 교실에서는 단 하나의 규칙만 존재한다. 명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조례가 끝나자 권도혁은 이 새로운 담임의 길을 꺾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지후와 눈빛을 교환했다. 윤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청소 도구함에서 꺼낸 더러운 걸레를 빤 구정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가 있었다. 교실 문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양동이. 천지수가 교실을 나가는 순간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질 끔찍한 함정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천지수는 서류를 챙겨 교실을 나서려 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 권도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천지수의 발이 문턱을 넘어서려는 찰나 그녀는 거짓말처럼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유치하군. 그녀는 교실을 나가는 대신 창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2층 높이의 창틀에 가볍게 몸을 올렸다. 학생들은 경악했다. 저기서 뭘 하려는 거지? 뛰어내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천지수는 창틀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추락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우아한 포물선을 그리며 마치 한 마리 새처럼 가볍게 땅에 착지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최초의 여성 교관이었던 그녀에게 그 정도 높이는 산책 수준이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권도혁은 더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짓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권도혁은 완벽한 테러를 준비했다. 그는 강태산을 시켜 교실 문을 밖에서 잠그게 했다. 3학년 2반 교실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온 천지수는 순식간에 수십 명의 하이에나들에게 둘러싸였다. 선생님, 어제는 우리가 좀 유치했죠? 오늘은 제대로 대접해 드릴게요. 권도혁의 신호에 맞춰 학생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밀가루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천지수의 온몸에 오물을 쏟아부었다.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를 적시고 썩은 음식물이 그녀의 정장에 들러붙었으며 밀가루가 범벅이 되어 그녀를 흉측한 괴물로 만들었다. 윤지후는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교내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미친 여교사 학생들에게 참교육당하는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하지만 그 광란의 중심에서 천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모든 오물과 모욕을 그저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그 기묘한 침묵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인간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차원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마침내 모든 광기가 끝나고 엉망진창이 된 천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고맙다. 덕분에 너희를 인간으로 만들 명분이 확실해졌으니.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잠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강철로 된 문고리를 맨손으로 쥐어뜯어버리고는 유유히 복도로 사라졌다. 교실에 남은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방금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열어젖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교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윤지후가 퍼뜨린 영상은 순식간에 지역 맘카페와 뉴스 제보 채널까지 퍼져나갔고 학교의 전화기는 불이 날 듯 울려댔다. 교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안절부절 못했고 학생 주임 박원규는 내 저럴 줄 알았다며 천지수를 탓하기 바빴다. 바로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오물범벅이 된 천지수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전혀 처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교무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지금부터 3학년 2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천지수는 교장의 책상 위에 자신의 해군 특수전전단 교관 임명장과 온갖 훈장이 박힌 군인 신분증을 내려놓았다. 저 아이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적대적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교육이 아닌 특수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교장에게 3학년 2반 특별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UDT의 지옥주 훈련을 기반으로 한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계획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학부모 총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동의를 얻겠습니다. 만약 학교가 불허하거나 학부모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저는 이 모든 기록과 영상을 들고 국방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명예를 더럽힌 이 사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론화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협박이었다. 교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소집된 학부모 총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천지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낮에 있었던 테러 영상을 편집 없이 상영했다. 자식들의 끔찍한 만행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괴물을 키웠습니다. 당신들의 돈과 권력 혹은 무관심이라는 먹이를 먹고 자란 괴물들입니다. 권도혁의 아버지인 권상철 사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쳤다. 당신 뭔데 내 아들을 괴물 취급해. 돈 필요하면 말로 해. 어디서 신성한 학교에 군합발을 들여놔. 천지수는 권상철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아들은 지금 인간성을 잃고 진짜 괴물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더러운 돈이 아니라 당신 아들을 포함한 저 아이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 기회입니다. 그녀는 특별작전 동의서를 나눠주었다. 이것은 당신들의 자녀를 위한 수술 동의서입니다. 이 수술은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당신들의 자녀는 영원히 괴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서명하지 않는 학생은 내일부로 학교가 아닌 소년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와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서아준의 할머니가 흐느끼며 가장 먼저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간절한 눈물에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마지못해 펜을 들었다. 결국 권상철마저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치를 떨며 서명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3학년 2반은 이제 천지수의 완전한 작전 구역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3학년 2반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과 의자는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군용 더플백 30개만이 놓여 있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해군 특수전전단 흑복 검은색 전투복 차림의 천지수가 나타났다. 그녀의 머리에는 악마 교관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 지금부터 너희는 학생이 아니라 훈련병이다. 5분 준다. 그 안에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학교 뒷산 약수터에 머리 박고 대기한다.
시간 어기는 놈은 1초에 한 대씩이다. 실시. 권도혁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랄하고 있네. 우리가 진짜 군인인 줄 알아? 어이, 강태산. 저 미친년 좀 어떻게 해봐. 강태산이 천지수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태산은 복부에 엄청난 충격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다. 천지수는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한 것이었다. 악! 강태산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신호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날부터 영도 공고 3학년 2반의 지옥주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전 차가운 영도의 새벽 바다에 입수해야 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동묘지를 담력으로 통과해야 했다. 식사는 하루에 주먹밥 1개가 전부였다. 천지수는 악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잠을 재우지 않았고 조금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았다. 느려. 다시. 그따위 정신력으로 사회에 나가 뭘 하겠다는 거지. 너희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일 뿐이야.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고무보트 훈련이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영도의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태종대 자갈마당에서 출발해 가파른 절벽길을 따라 등대까지 왕복하는 훈련이었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너희는 이제 한 몸이다. 옆의 동료가 곧 너희 자신이다. 권도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굴욕감을 맛봤다. 그의 돈과 배경은 이곳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직 육체의 고통과 한계만이 존재했다. 훈련 도중 파도가 거세지며 한 조의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학생들은 허우적거렸고 그 중에는 서아준도 있었다. 모두가 제 한 몸 건사하기 바쁜 아비규환 속에서 권도혁은 저도 모르게 물에 빠진 서아준의 손을 잡아챘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다. 그날 밤 갯벌에서 벌칙으로 대가리 박아 자세를 한 채 학생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했다. 더 이상 황제도 노예도 없었다. 오직 지옥의 고통을 함께 견디는 동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천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파괴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이제 이 잔해 위에서 새로운 강철의 전사들을 빚어낼 시간이었다. 영도의 바다는 그들의 재탄생을 위한 거대한 용광로가 되고 있었다. 지옥주 훈련은 학생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들의 자존심, 오만함, 그리고 과거의 기억까지.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 천지수는 새로운 것을 심기 시작했다. 그것은 팀이라는 개념이었다. UDT의 상징은 삼지창이다. 너희 3학년 2반도 오늘부터 하나의 삼지창이 된다. 하나의 몸, 하나의 정신으로 움직이며 어떤 장애물도 꿰뚫어버리는 무적의 팀이 되는 거다. 훈련의 강도는 낮아졌지만 정교함은 더해졌다. 그들은 이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이 아닌 팀 단위로 움직이는 전술 훈련에 돌입했다. 부산의 명물이자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길로 이루어진 감천문화마을에서 지도 한 장 없이 목표물을 찾아내는 시가지 침투 훈련을 했고, 야산에서는 눈을 가린 채 동료의 목소리에만 의지해 장애물을 통과하는 신뢰 구축 훈련을 받았다. 권도혁은 더 이상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팀의 리더로서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들었고 가장 뒤에서 동료들을 챙겼다. 그의 타고난 카리스마는 이제 동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다. 강태사는 자신의 힘을 동료를 위한 방패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윤지훈은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팀의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에 사용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서아준에게서 나타났다. 지옥주를 거치며 그의 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인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과 세밀한 관찰력으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첫 번째 실전 임무가 주어졌다. 영도 공고와는 오랜 앙숙 관계인 부산의 명물 자갈치 시장을 끼고 있는 남항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영도 공고 1학년 학생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강태산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당장 쳐들어가자고 외쳤다. 이 새끼들이 감히 우리 학교 애들을 건드려? 당장 가서 아작을 내버리겠어. 그때 권도혁이 그를 막아섰다. 아니, 우리는 더 이상 깡패가 아니다. 그는 윤지후를 돌아보았다. 윤지후, 작전 브리핑해. 우리의 목표는 보복이 아니다. 우리 후배를 구출하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윤지후는 남항수산고 학생들의 주요 활동 구역인 자갈치 시장의 지도를 펼쳤다. 자갈치 시장은 지형이 복잡하고 민간인이 많아 전면전은 불리하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1학년 후배를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한 뒤 적에게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퇴각하는 것이다. 일명치고 빠지기 작전이다. 그날 저녁 3학년 2반 학생 전원은 검은색 후드티를 맞춰 입고 자갈치 시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3인 1조로 흩어져 시장의 복잡한 골목 곳곳에 소리 없이 침투했다. 윤지후는 시장 입구의 한 옥상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며 무전으로 각 조에게 지시를 내렸다. 남항수산고 학생들이 1학년 후배를 둘러싸고 위협하던 순간 사방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저 약속된 대형으로 소리 없는 압박감만으로 남항수산고 학생들을 포위했다. 권도혁이 앞으로 나서며 나지막이 말했다. 후배님 이리 와. 1학년 학생이 겁에 질린 채 그에게 달려왔다. 권도혁이 남항수산고 리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영도는 우리가 지킨다. 다시는 우리 구역에 발 디딜 생각 마라. 그 말을 끝으로 권도혁은 퇴각 신호를 보냈다. 3학년 2반 학생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하게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항수산고 학생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조직력과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쫓아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멀리 영도대교 위에서 천지수는 이 모든 광경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3학년 2반 교실 칠판에는 그녀가 쓴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임무 완수. 그것은 그 어떤 칭찬보다 더 가슴 벅찬 인정이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주먹을 부딪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어떤 적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잘 벼려진 강철의 삼지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항구 도시 부산의 밤은 이제 그들이 지킬 새로운 영역이 되었다. 자갈치 시장에서의 임무 완수는 영도 공고 3학년 2반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었다. 천지수라는 강력한 구심점 아래 권도혁이라는 예리한 창끝을 필두로 하나의 단단한 강철 삼지창으로 거듭났다. 학교 안에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학생은 사라졌다. 경외 혹은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이 그들을 따랐지만 그들은 오만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명예라는 그들만의 규칙을 지켜나갔다. 평화는 그러나 길지 않았다.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더 크고 끈적한 심연의 해류가 흐르고 있었다. 권도혁에게 참패를 당한 남항수산고의 백승철이 복수를 위해 손을 뻗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뻗은 것이다. 바로 권도혁의 아버지 권상철이 이끄는 부산 최대의 폭력 조직 북항파였다. 어느 날 저녁 하교 안은 권도혁의 앞을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버지의 신복이자 조직의 행동대장인 독사라는 별명의 사내였다.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권도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아버지가 군림하는 그 세계를 혐오했다. 돈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방식을 경멸했다. 천지수를 만난 이후 그 경멸감은 더욱 확고해졌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허허,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고. 요즘 도련님 활약이 대단하시더군요. 자갈치 꼬맹이들을 아주 멋지게 정리하셨다고. 회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도련님과 친구분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 볼까 하십니다. 독사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우리 북항파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영도 쪽을 책임질 젊고 힘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도련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맡아주시면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왕국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돈, 여자, 권력 상상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게 해드리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달콤한 독이 든 성배였다. 과거의 권도혁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을 제안.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의 심장에는 명예라는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권도혁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독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도련님, 이것은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련님을 봐왔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는군요. 회장님의 세계에서 아니오라는 대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압박이 3학년 2반 학생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학생은 갑자기 해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는 북항파 조직원의 사촌이 들어왔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다른 학생의 부모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보호비를 요구받기 시작했다. 가장 비열한 압박은 서아준에게 향했다. 건장한 사내들이 매일같이 그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을 찾아왔다. 그들은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 할머니를 노려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찾아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뿐이었다. 그들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다. 서아준은 공포에 질렸다. 자신 때문에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과거의 그늘로 뒤덮여갔다. 천지수는 이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들의 눈빛에 서린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을 읽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담임교사가 아니었다. 부하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밤 시간을 이용해 자신만의 정보전을 시작했다. UDT 시절 익혔던 잠입과 정보 수집 기술을 이용해 북항파의 움직임을 역추적했다. 그녀는 조직원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으며 마침내 그들의 최종 목표가 3학년 2반의 와해 및 흡수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권도혁의 아버지 권상철이 있다는 사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천지수는 그날 밤 3학년 2반 전원을 학교 체육관으로 소집했다. 지금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학생들 앞에서 브리핑했다. 북항파의 실체, 그들의 압박 방식, 그리고 권도혁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권도혁은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때 서아준이 그의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강태산이 권도혁의 어깨를 산처럼 묵직한 손으로 툭 쳤다. 도혁아, 고개 들어라. 우리가 언제부터 혼자 싸웠냐? 우리는 삼지창이잖아. 안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야. 모든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권도혁은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지수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저희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천지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의 임무는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임무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가족, 그리고 너희의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녀는 체육관 벽에 걸린 거대한 부산항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의 적은 항구에서 태어났고 항구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도 항구에서 답을 찾는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그들의 심장부에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교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진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직전의 특수부대 작전 지휘관, 바로 그 자체였다. 영도의 밤하늘 아래 소년들은 이제 진짜 세상의 어둠과 맞서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을 시작하고 있었다. 북항파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몇 번의 회유와 협박에도 권도혁과 그의 친구들이 굴복하지 않자 조직의 보스 권상철은 분노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을 넘어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는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누가 이 도시의 진정한 왕인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작전명은 어린쥐 사냥. 수십 명의 정예 조직원들을 동원해 3학년 2반 아이들을 부산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유인한 뒤 그들의 손발을 부러뜨려 공포를 각인시키고 몇몇을 인질로 삼아 권도혁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잔혹한 계획이었다. 이 모든 계획은 윤지후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그는 북항파의 통신 일부를 해킹하여 그들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다. 놈들이 덫을 놨어. 내일 밤 부산항 제7부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 최소 50명 이상이야. 칼이나 쇠 파이프를 소지했을 가능성도 높아. 교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상대는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사람을 해치는 데 익숙한 진짜 범죄자들이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한 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소용없어. 권상철이 부산 경찰에 얼마나 돈을 뿌렸는데. 오히려 우리가 폭력 서클로 몰려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해. 권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교실 뒤편에 서 있는 천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들의 논의를 듣고만 있었다.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천지수는 교탁 앞으로 걸어 나와 컨테이너 야적장의 항공사진을 칠판에 붙였다. 전쟁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가장 잘 싸우는 평지가 아닌 우리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항공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곳은 너희에게 불리한 사지가 아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만들어낸 최고의 요새다. 어둠과 그림자, 좁은 통로, 그리고 복잡한 지형. 이것들이 너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놈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놈들을 사냥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넘쳤다. 그날 밤 3학년 2반은 천지수의 지휘 아래 밤샘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윤지후는 컨테이너 야적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 도주로와 매복 지점을 파악했고 각 팀의 임무와 동선을 분 단위로 설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전이 아닌 기습 선멸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전의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부산항 제7부두는 스산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십 명의 북항파 조직원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어둠 속에서 어린 쥐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야적장 전체의 조명탑이 일제히 꺼지며 절대 암흑이 찾아왔다. 뭐야? 정전인가?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컨테이너 위에서 수십 개의 섬광탄이 동시에 터졌다.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수만 볼트의 빛이 터져나와 순간적으로 그들의 시력을 마비시켰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빼앗긴 채 혼란에 빠진 그들의 머리 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년들의 기습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천지수가 군용 물품점에서 사비로 구입해 개조한 비살상용 섬광 음향탄을 활용한 기만 작전이었다. 소년들은 3명씩 짝을 이뤄 어둠 속을 유령처럼 누볐다. 야간 침투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에게 어둠은 두려움이 아닌 든든한 은신처였다. 강태사는 거대한 컨테이너 지게차의 타이어를 단검으로 찢어 조직원들의 차량을 무력화시켰고 좁은 통로에서는 육중한 몸으로 길을 막아서는 인간 바리케이드 역할을 했다. 서아주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컨테이너 위를 넘나들며 적의 위치와 규모를 무전으로 아군에게 알리는 눈이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소년들은 단 한 번의 위기 없이 적을 각계격파해 나갈 수 있었다. 권도혁은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 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리더인 독사를 찾아 나섰다. 이 개새끼들.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 독사가 고함을 치며 쇠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그의 앞에는 허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마침내 권도혁은 컨테이너 더미 꼭대기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던 독사를 발견했다. 권도혁은 와이어 하나의 의지에 컨테이너 벽을 수직으로 타고 올랐다. 그의 모습은 흡사 암벽을 타는 특수부대원 같았다. 찾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목소리에 독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섰다. 그곳에는 지옥의 사자 같은 표정의 권도혁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결투가 벌어졌다.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독사의 공격은 묵직했지만 단조로웠다. 권도혁은 UDT의 특수 격투술로 그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내며 그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마침내 권도혁의 발차기가 독사의 손목을 강타했고 쇠 파이프가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도혁은 승리를 확신한 순간 공격을 멈췄다. 그는 쓰러진 독사를 끝장내는 대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보스에게 전해. 영도는 우리 아들들이 지킨다고.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말라고. 작전은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소년들은 북항파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그때 항구 입구에서 수많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차들이 때로 몰려 들어왔다. 북항파 측에서 미리 경찰에 청소년들의 집단 패싸움이라고 신고해 놓은 것이었다. 소년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사방이 막힌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그들은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었다. 부산 중부경찰서 유치장은 차가운 절망의 공기로 가득했다. 수십 명의 북항파 조직원들과 함께 연행된 3학년 2반 학생들은 꼼짝없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청소년 폭력 서클의 주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권상철이 손을 쓴 듯 언론은 이미 그들을 희대의 문제아들로 규정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어린 놈들이 벌써부터 어른들 세계에 기웃거리더니 꼴 좋다. 저런 싹수는 어릴 때 잘라버려야 해. 전원 퇴학시키고 소년원에 보내야 마땅해. 인터넷은 그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로 들끓었다. 영도 공고는 개교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천지수의 특별관리 프로그램은 당장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각각 다른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는 학생들은 극심한 압박에 시달렸다. 내가 주동자지. 옆방 친구들은 이미 다 불었어.
너 혼자 입 다물고 있어 봐야 소용없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해주마.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지만 단 한 명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려 있었다. 지옥주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의 정신력은 어지간한 형사의 압박 수사 따위로는 균열조차 낼 수 없었다. 그 같은 시각 천지수는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서나 교육청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군 현역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해군 중앙수사대였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년 비행 사건이 아닙니다. 부산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거대 폭력 조직이 군사기밀시설인 항만구역에서 민간인 학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 사건입니다. 그녀는 윤지후가 해킹으로 확보한 북한파의 내부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자신이 밤새 수집한 조직원들의 범죄 증거들을 내밀었다. 자료에는 북한파가 항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밀수품을 유통하며 심지어 일부 항만 관계자들을 매수해 항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지역 경찰은 이미 저들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군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입 통로인 부산항이 범죄 조직의 놀이터가 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천지수의 브리핑은 단순한 교사의 호소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특수부대 교관의 날카로운 분석이자 강력한 문제 제기였다. 군 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마지막으로 천지수는 용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북한파의 보스 권상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을 지키던 조직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눈빛 하나로 그들을 제압하고 권상철과 독대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권상철이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무슨 짓이라니? 나는 당신이 하지 못한 일을 했을 뿐이다. 당신 아들을 돈과 폭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진짜 남자로 만들었다. 천지수는 권상철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던졌다. 하나는 당신 아들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소년원에 갈 경우의 예상 판결문이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이 자료가 군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넘어갔을 경우 당신 조직이 맞이하게 될 시나리오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선택해라. 당신의 무너진 왕국을 끌어안고 아들과 함께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명예로운 길을 열어주고 당신은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지킬 것인가. 당신 아들은 당신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 당신 아들은 당신을 넘어섰다고. 그게 아비로서 그렇게 배가 아픈가? 천지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권상철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평생 폭력과 공포로 세상을 지배해왔지만 단 한 번도 아들의 존경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불과 몇 달 만에 아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그것은 완벽한 패배였다. 권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나지막이 말했다. 다 손 떼. 깨끗하게 처리해.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3학년 2반 학생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이다. 오히려 북한파 조직원들이 불법 감금 및 폭력 행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북한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소년들 앞으로 천지수와 서아준의 할머니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어묵과 떡볶이를 들고 마중 나와 있었다.
소년들은 세상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용한 승리를 만끽했다. 그들은 단순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에 맞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냈고 결국에는 그 어둠을 정화시켰다. 그날 이후 영도 공고 3학년 2반은 부산 전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무너진 왕국의 아들들은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들만의 왕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세운 것이다. 북항파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영도 공고 3학년 2반을 살아있는 신화로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학교와 동료를 지켜낸 어린 영웅들이었다. 교내에 그들의 위상을 넘볼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신화가 그렇듯 그들의 영광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냉혹한 현실의 파도 앞에서는 한 줌의 포말과도 같았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석 달 앞두고 치러진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는 그들의 이마에 차가운 낙인을 찍었다. 국어 8등급, 수학 9등급, 영어 7등급 컨테이너 미궁을 지배하고 거대 폭력 조직을 무너뜨렸던 강철의 전사들의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명예의 성은 대학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교무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학생 주임 박원규 선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보십시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먹질 잘한다고 인생이 풀립니까? 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공사장 아니면 횟집 주방밖에 없습니다. 천 선생의 그 살벌한 군대 노름이 아이들을 망쳐놓은 겁니다. 복도를 지나는 다른 학생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그들의 가슴에 박혔다. 전설은 무슨, 그냥 머리 나쁜 깡패들이었네. 저러니 공부는 안 하고 몸으로 해결하려 들지. 교실을 가득 채웠던 승리감과 자신감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력감과 패배감이 짙게 깔렸다. 강태사는 외계어처럼 보이는 수학 공식 앞에서 거대한 머리를 쥐어뜯었고 권도혁은 창밖의 잿빛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어떤 강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눈빛이 얇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종례 시간 천지수가 교탁 앞에 섰다. 그녀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한 장씩 넘겨보며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차례로 훑었다. 작전 실패, 정보 분석 오류, 적의 화력 예측 실패, 총체적 난국이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너희는 세상이라는 더 큰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육체적 전투 능력은 합격점일지 모르나 정신적 전투 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대로라면 너희는 사회에 나가자마자 도태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경멸했던 힘없고 무능한 패배자로 말이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질책보다 아프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천지수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큼지막하게 썼다. 작전명 수능 고지 점령. D-Day 98일. 우리의 마지막 임무다. 지난 훈련이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임무는 너희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총력전이다. 목표는 단 하나. 너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고지를 점령하고 너희의 가치를 이 사회에 증명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합격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죽어있던 학생들의 눈빛에 다시 희미한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마지막 전쟁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3학년 2반 교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벌한 학업 작전 통제실로 변모했다. 총괄 작전관은 당연히 윤지후였다. 그는 각 과목을 적군으로 규정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적의 예상 침투 경로로 분석했다. 그리고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4인 1조의 학습 침투조를 편성했다. 강태산.
너는 암기력은 뛰어나지만 응용력이 부족하다. 너는 국사, 사회, 문화 같은 암기 과목의 중화기 사수다. 서하준. 너는 전 과목에서 고른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내가 우리 조의 통신병이다. 어려운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팀원들에게 전파해라. 서하준은 팀의 핵심이었다. 그는 복잡한 미적분 공식을 적진의 암호를 푸는 열쇠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인간 심리를 파고드는 심리전 교본으로 비유하며 팀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명쾌했다. 권도혁은 팀의 분대장으로서 전체 학습 분위기를 통제하고 팀원들의 멘탈을 관리했다. 누군가 졸거나 딴짓을 하면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가 낭비하는 1분이 내 전후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정신 안 차리나. 그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나아갔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교실에서 그들은 커피 대신 서로의 의지를 나눠 마시며 버텼다. 교실 벽에는 수능 D50, 고지 점령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전우를 믿고 끝까지 진격하라. 와 같은 전투적인 구호들이 가득했다. 이들의 기이한 변화를 지켜보던 박원규 선생은 혀를 차며 비웃었다. 꼴값들 떨고 있네. 공부가 무슨 전쟁놀이인 줄 아나. 기초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밤새우면 없던 머리가 생기나.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대한민국 고교 발명 경진대회 공고문이 붙었다. 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이공계 고등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대회였다. 공고문을 본 박원규가 보란듯이 3학년 2반 학생들에게 말했다. 너희 같은 공고놈들이야말로 저런데 나가야지. 사람 제일 잘 패는 로봇 같은 거 만들면 대상 아니겠냐? 그의 조롱 섞인 말에 강태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권도혁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앉아. 저런 말에 흥분하는 건 우리가 아직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권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고문을 떼어왔다. 그리고 교탁 앞에 서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저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 우리는 여전히 머리 빈 깡패일 뿐이다. 이 오명을 벗을 기회가 왔다. 우리가 단순히 힘만 센 놈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머리와 기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자. 그는 윤지후를 쳐다봤다. 윤지후. 프로젝트 기획해. 우리의 마지막 작전은 저 대회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된 작품을 내놓는 것이다. 윤지후의 눈빛이 그 어떤 작전 회의 때보다 밝게 빛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녹여낼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심야 안심 귀가를 위한 개인용 음파 방어 및 위치 추적 시스템이었다. 위험을 감지하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의 불쾌한 음파를 발생시켜 접근을 막고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위치를 전송하는 장치. 그것은 폭력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그들의 염원이 담긴 발명품이었다. 그들은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눈앞에 두고 또 다른 험준한 고지를 향한 등반을 시작했다. 그것은 펜과 논리뿐만 아니라 납땜 인두와 회로도 그리고 뜨거운 쇳물과 함께 싸워야 하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었다. 영도 공고에 먼지 쌓인 기계 공작실이 3학년 2반의 새로운 작전 기지가 되었다. 납땜 인두 타는 냄새와 금속 절단기의 날카로운 소음, 그리고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공작실은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발명 경진 대회 준비는 그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지옥주였다. 그들은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발명품 개발에 매달렸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부터 실제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생소한 작업이었다. 팀의 두뇌인 윤지후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 회로도를 그리고 코딩과 씨름했다. 그는 복잡한 전자회로를 적의 방어선을 뚫기 위한 침투 경로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적을 교란시키는 암호로 여기며 파고들었다. 팀의 손과 발은 강태산이었다. 그는 쇠를 자르고 용접하고 연마하며 시제품의 외형을 만들었다. 그의 거대한 손은 처음에는 정교한 작업을 버거워했지만 재활 치료를 공부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가며 손의 감각을 단련시켰다. 그는 쇳덩어리를 단순한 재료가 아닌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갑옷이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깎고 다듬었다. 팀의 심장은 서하준이었다. 그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선을 회로 기판에 납땜하고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초정밀 작업을 도맡았다. 그의 타고난 꼼꼼함과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그리고 권도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였다. 그는 팀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부족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부산 시내의 전자상가를 샅샅이 뒤졌으면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몇몇 대학 교수와 기업 연구원들이 감동하여 기꺼이 그들의 기술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다. 수많은 실패와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작품, 수호자라는 이름의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대회는 과학의 도시 대전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이 만든 화려하고 세련된 로봇과 드론들 사이에서 영도공고 학생들의 투박한 수호자는 촌스러운 시골뜨기처럼 보였다. 저건 무슨 호신용 경보기인가? 요즘 저런 걸 누가 써? 영도공고. 아, 그 깡패 학교? 쟤들이 발명은 무슨? 주위의 노골적인 비웃음에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발표 순서가 되자 권도혁이 팀을 이끌고 무대 중앙에 섰다. 그는 화려한 기술 용어나 복잡한 도표 대신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는 오늘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기술이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작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압니다.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을 때 느끼는 그 공포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저희는 그 공포로부터 저희의 어머니를, 누이를, 그리고 친구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권도혁의 진솔한 이야기에 장내는 조용해졌다. 이어서 서하준이 무대 위에서 수호자의 작동 시연을 보였다. 위험 상황을 가정하자 수호자에서는 귀를 찢는 불쾌한 고주파음이 터져나왔고 동시에 스크린에는 서하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등록된 번호로 구조 문자가 전송되었다. 시연이 끝나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한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호신용품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상용화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고요. 바로 그 순간 윤지후가 마이크를 잡았다. 교수님, 저희 기술의 핵심은 새로움이 아니라 실용성과 확장성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기술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현재 위치 전송 기능은 향후 지역 경찰서의 관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신고 즉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는 골든타임 확보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신용품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안전망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시작입니다. 그의 막힘없고 논리정연한 답변에 질문을 던졌던 교수는 물론 다른 심사위원들까지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 투박한 공고 학생들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최고 창의상과 사회공헌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시상식장에는 이변을 연출한 영도공고 학생들을 향한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왔던 박원규 선생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권도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뭔가 해낸 것 같다. 그의 손에 들린 트로피가 차창에 비쳐 반짝였다. 그것은 강철을 녹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벼려낸 새로운 검이었다. 그 검은 세상을 베는 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될 터였다. 그들은 이제 머리와 가슴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진짜 기술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발명 경진 대회에서의 쾌거는 3학년 2반의 마지막 수능 레이스에 강력한 추진체를 달아주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 어떤 피로회복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그들은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학업이라는 마지막 고지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영도 공고 교문 앞은 후배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3학년 2반 학생들은 결전지로 향하는 용사처럼 그들만의 출정식을 가졌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하나다. 전원 고지점령. 필승. 그들의 비장한 모습에 다른 학생들은 경외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영도 공고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전원이 명문대에 합격하는 영화 같은 기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땀과 노력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교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강태사는 자신의 적성을 살려 국내 최고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자동차나 건물을 설계하고 싶다고 했다. 윤지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목표는 국가기관망을 지키는 최정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사범대학에 진학하여 교사를 꿈꾸던 서아주는 발명 경진 대회를 계기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는 공업교육 전문가가 되어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공고 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권도혁. 모두가 그의 진로를 궁금해했다.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었지만 그는 원서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난 종례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해군 특수전전단에 지원했다.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합격 통지서도 이미 받았다. 그는 천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했다. 지난 1년 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진짜 남자로 사는 법을, 명예의 무게를, 그리고 전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선생님께서 계셨던 가장 명예로운 그곳에서 국가를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대원이 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그가 천지수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진실한 헌사였다. 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졸업식 날. 3학년 2반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은 뒤 약속이나 한 듯 단상 아래에 일렬로 도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설픈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각자의 제복과도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늠름한 청년들이었다. 권도혁이 우렁찬 목소리로 구령을 외쳤다. 3학년 2반 삼지창 부대, 차렷!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영원한 교관님께 대하여 마지막 경례. 필승!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지난 1년간의 모든 시간을 담아 진심을 다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단상 아래에서 그들을 바라보던 천지수 역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지휘관의 눈물이자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소. 지옥 같은 훈련을 받던 권도혁은 잠시 쉬는 시간에 동기들과 함께 땀을 식히고 있었다. 한 동기가 그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독하냐? 꼭 우리 교관님 보는 것 같아. 권도혁은 시익 웃으며 대답했다. 나한테는 괴물 교관님이 한 분 더 계시거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산의 하늘과 이곳 진해의 하늘은 이어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을 강철로 만들어준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지옥을 건넜던 전우들의 얼굴을 그렸다. 작전은 끝났지만 그들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세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삼지창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영원한 3학년 2반, 영원한 천지수의 아이들로. 그들의 신화는 이제 막 더 넓은 세상의 바다를 향해 출항을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한번 변할 즈음 영도공업고등학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버려진 섬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명장을 배출하는 요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제는 전설이 된 3학년 2반의 신화와 그 신화를 만들어낸 천지수가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해신 리더십 센터는 문제아들의 집합소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트해가는 천재 기술 사관들의 양성소가 되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영광의 시대 이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다. 3학년 기계 설계과 서진우는 과거의 권도혁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포식자였다. 그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천재적인 심리 분석 능력과 현란한 해킹 기술로 학교를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지배했다. 그는 심연이라는 익명의 다크웹을 만들어 학생들의 가장 깊은 비밀이나 약점을 수집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학생들을 협박해 자신의 과제를 대신하게 하거나 온라인 주식 투자 사기에 끌어들여 돈을 갈취했다. 그의 옆에는 서진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그의 계획을 현실 세계에서 실행하는 행동대장 마테수와 법률 지식을 이용해 그의 범죄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오정민이 있었다. 서진우는 천지수의 리더십 센터를 구시대의 유물이라 비웃으며 그녀가 쌓아 올린 질서와 명예를 비웃듯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한편 각자의 세상으로 나아갔던 영원한 8반의 전설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에서 전역한 권도혁은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의 최정예 흑색 요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세계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에서 조국을 위해 소리 없이 싸우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다. 윤지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보안 업체를 설립한 젊은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회사는 국가기관망을 위협하는 국내외의 모든 사이버 테러를 막아내는 철옹성이자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들의 성지가 되었다. 강태사는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의 신차 개발 연구소에서 가장 주목받는 책임 연구원이었다. 그가 설계한 트라이던트라는 이름의 신차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차라는 명성을 얻으며 회사를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서아주는 자신의 꿈대로 영도 공고의 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소외되고 고통받는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따뜻한 등대이자 천지수의 가장 든든한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서진우가 설계한 주가 조작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은 한 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투신한 것이다. 학생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은 연일 영도 공고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기사를 쏟아냈다.
서진우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하고 오정민의 법률 자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학교의 관리 소홀과 학생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 천지수의 리더십 센터는 다시 한번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천지수는 깨달았다. 서진우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그 어떤 적보다도 위험하고 교활한 존재라는 것을,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력만으로는 꺾을 수 없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시대의 악마였다. 그녀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삼지창 부대의 재소집을 명령했다. 며칠 뒤 주말에 영도 공고 교정에 검은색 세단 한 대와 스포츠카 한 대가 나란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슈트 차림의 윤지후와 강태산이었다. 잠시 후 학교 운동장으로 군용 헬기 한 대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검은 작전복 차림의 권도혁이었다. 그는 국정원의 긴급 임무를 위장하여 모교를 찾은 것이었다. 교사 연구실에서 창밖을 보던 서하준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로 달려나왔다. 수년 만에 영원한 8반의 4명의 핵심 멤버가 그들의 전설이 시작된 땅에서 다시 조우했다. 그들은 더 이상 철없는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들이었다. 오랜만이다 전우들. 권도혁의 말에 그들은 말없이 주먹을 부딪혔다. 천지수의 리더십 센터에 모인 그들은 서하준으로부터 사건의 전말과 서진우라는 새로운 적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번 적은 우리가 상대했던 놈들과는 차원이 달라. 놈의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데이터야. 권도혁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모든 전쟁의 기본은 정보전이다. 윤지후, 내가 적의 심장부로 침투해 모든 디지털 흔적을 확보해. 서진우의 심연을 역으로 해킹해서 놈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배하고 착취했는지 모든 증거를 찾아내. 알겠다, 대장. 내 전문 분야지. 윤지후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강태산. 너는 놈들의 물리적 기반을 무력화시킨다. 서진우가 학생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학교 근처 오피스텔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했다. 그곳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놈들의 자금줄과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차단해. 문제없어. 내가 만든 차보다 튼튼한 보안 시스템은 없으니까. 강태산의 눈에 자신감이 넘쳤다. 서하준. 너는 피해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서진우의 범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설득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걱정 마.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야. 서하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럼 나는? 권도혁이 물었다. 천지수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너는 새로운 삼지창을 벼려내야지. 다음 날 권도혁은 영도 공고 학생들 앞에 섰다. 그는 서진우의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눈빛이 살아있는 이들을 선발하여 특별 리더십 캠프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천지수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UDT와 국정원에서 체득한 최첨단 훈련을 더해 그들에게 전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 훈련이 아니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동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타심을 기르는 훈련이었다. 며칠 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윤지후는 심연을 해킹하여 서진우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고 강태산은 그의 아지트를 급습하여 자금줄을 끊었다. 서하준의 설득에 용기를 얻은 피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증언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서진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해킹으로 학교 전체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마비시킨 뒤 자신을 따르는 마태수, 오정민과 함께 학교 방송실을 점거했다.
그리고는 교내 방송을 통해 만약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면 학교 중앙 서버에 저장된 모든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겠다고 협박했다. 바로 그때 방송실의 모든 모니터 화면이 윤지후의 얼굴로 바뀌었다. 서진우. 내 심연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삭제하려는 서버 데이터? 이미 5군데에 백업해뒀지. 그리고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너의 가장 큰 약점도 내가 찾아냈단다. 화면에는 서진우가 과거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를 훔쳐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기록과 그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의료 기록이 나타났다. 완벽한 줄 알았던 그의 과거에 찍힌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서진우는 이성을 잃고 서버를 파괴하려 했다. 그 순간 방송실 천장에 환풍구 덮개가 열리며 권도혁이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그는 순식간에 마태수와 오정민을 제압하고 서진우의 손에서 기폭 장치를 빼앗았다. 모든 상황은 끝났다. 며칠 후 영도 공고 교정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영원한 8반 홈커밍데이. 천지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는 재능기부 행사였다. 권도혁은 후배들에게 강인한 리더십을, 윤지후는 올바른 정보 윤리를, 강태사는 창의적인 공학기술을, 서아주는 따뜻한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도 공고 학생들의 가슴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행사가 끝나고 4명의 전설은 리더십 센터 옥상에서 노을 지는 부산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곁으로 천지수가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고맙다. 너희들이 내 최고의 작품이다. 권도혁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교관님. 교관님 덕분에 저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나는 너희를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저 너희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웠을 뿐이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세대의 신화가 다음 세대의 신화를 이끌고 그들의 전설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영도의 바다를 비출 터였다. 영원한 3학년 2반 삼지창 부대. 그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어딘가에서 어둠이 고개를 들 때 그들은 언제든 다시 모여 가장 날카로운 강철의 삼지창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신화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